미국이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약 1시간 전에 자신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앞서 양국은 지난해 7월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하고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를 이룬 바 있었죠. 다만 국회에서의 비준 동의안 처리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인상이라는 무기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한미 무역 합의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붙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를 직접 겨냥하면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과연 국내 증시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재현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뉴욕 증시는 이번 주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대형주들이 시장을 끌어주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또 경기에 낙관론 속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3대 지수는 나란히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 셧다운부터 지정학적 리스크 등 아직까지 시장의 여러 지정학적 변수들이 잔존해 있지만 투자자들의 증시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마감상 확인해보면 오늘 다우지수가 0.64% 올랐고요. 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 0.43% 뛰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애플은 현재 시간 목요일 장 마감 후에 나올 실적 발표를 앞두고 JP모건에서 예상보다 양호한 아이폰 수요를 고려했을 때 고실적이 예상된다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3% 가까이 올라갔고요. 알파벳 역시 1.57% 뛰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AI 칩을 공개하며 엔비디아 의존도 줄이기에 나서자 1%가량 올랐는데요. 반대로 이 같은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는 0.64% 떨어졌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는 연일 강세를 이어가면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로스차일드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고 목표가 역시 740달러에서 900달러로 상향 조정한 덕분에 주가가 2% 넘게 뛰었습니다. 브로드컴은 AI 칩에 대한 낙관론과 JP모건의 호평 속에 1.5% 올랐는데요. 반면 테슬라는 이 빅테크 강세 흐름에 올라타지 못했습니다. 테슬라는 무료 오토파일럿 서비스를 종료하고 구독제로 전환하는 대신에 FSD 가격을 50% 인하한다고 밝히면서 수익성 우려 속에 3%대 약세 보였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이번 주에 다른 변수들보다 이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시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이번에도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M7 기업들이 S&P 500 전체 이익 성장을 사실상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들 7개 기업의 4분기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넘게 늘어나는 반면에 이 나머지 493개 기업의 성장률은 4%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M7의 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22%인 반면에 이 나머지 기업들은 10% 초반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빅테크 실적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가 단기적으로 증시 상승세를 이어갈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미국 경제의 탄력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내고제 수준은 전월 대비 5.3%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기업 설비 투자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이 비목방 자본대 주문도 10월에 0.3%에서 11월에 0.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오늘 눈여겨봐야 할 것은 외환 시장이었죠.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크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 미국과 일본 당국이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공조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자 엔화 가치가 160엔 부근에서 154엔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의 셧다운 가능성이 커진 점도 달러의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결국 달러 인덱스는 오늘 0.61% 빠지면서 4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트럼프가 캐나다의 100%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등 정치 리스크까지 겹쳐지면서 금과 은은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 선물을 오늘 0.55% 오르면서 이제 온스당 5,000달러 돌파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고요. 은 가격 역시 한때 117달러까지 뛰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최고치에 비해서는 다소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주의해 봐야겠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귀금속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움직임도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의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오면서 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천연가스 생산 시설도 중단되면서 천연가스 값이 3년 만에 처음으로 6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에서 이번 한파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면서 이 가격을 더 가파르게 밀어 올리고 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이 천연가스 선물 시장은 상품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라면서 날씨가 풀릴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면 곧바로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는 지난주에 비해서 확실히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간밤 진행된 2년물 국채 경매 수요가 견조하게 나온 점도 하락세에 일조하고 있는데요. 10년물 금리가 0.02%포인트, 2년물 금리는 0.0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코어위브에 20억 달러, 우리 돈 3조 원에 육박한 뭉칫돈을 또 한 번 투자했습니다. 코어위브가 AI 팩토리 구축을 가속할 수 있도록 돈줄을 대주기로 한 건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신 칩인 루빈 플랫폼을 비롯해 중앙 처리 장치인 베라, 블루필드 스토리지 시스템 등 차세대 제품의 조기 도입을 위해서 여러 세대 인프라를 코어위브 플랫폼 전반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CPU를 독립형으로 제공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를 두고 탈 엔비디아 흐름이 빨라지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본격적인 영역 넓히기에 나서면서 원조 CPU 종가인 인텔과 AMD에까지 도전하고 나선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핵심 기반이 될 예정이었던 데이터 센터 기업 스위치를 인수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협상을 중단했는데요. 대신 부분적인 지분 투자나 파트너십 체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협상 중단 배경에는 막대한 인수 자금에 대한 부담과 데이터 센터 운영에 따르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이고요. 여기 스위치가 올해 안에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파트너인 오픈AI에 올인하기로 택한 손정희 회장은 엔비디아 지분까지 모두 털어버리고 ARM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까지 영끌해와 연거 후 투자에 나서면서 여전히 AI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이슈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머스크 AI 챗봇 그록 소식도 짚어보죠. 현재 미국과 영국, 말레이시아 등 각국 규제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 유럽도 합류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록을 통한 불법 콘텐츠 생성 논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이 빅테크들을 떨게 만드는 디지털 서비스법에 규정된 위험평가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또 이와 별개로 X의 추천 알고리즘이 그록을 기반으로 변경된 데 대해서도 기존 조사 범위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X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함께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돼 수시 조사 대상에 올라 있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덕 좀 볼 줄 알았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반대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앱과 웹사이트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바이브 코딩이 빠르게 퍼지면서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의 사업 모델이 구조적으로 위협받으면서인데요. 실제로 엔스로픽의 AI 개발 도구 클로드 코드가 공개된 이후 소프트웨어 업종 전반에 대한 투심이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세일즈포스와 어도비, 서비스나우 등 대표 업체들의 주가는 1년 새 30% 넘게 떨어졌는데요. 투자 지형이 얼마나 빠르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I가 붙기만 하면 다 오르던 맞는 공식은 사라지고 투자 민감도는 매우 높아져 더욱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여실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미래도시 산업 프로젝트 네옴시티가 수년간의 공사 지원과 예산 초과 끝에 대폭 축소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예정입니다. 지난 1년간의 재검토 작업은 올 1분기 마무리될 걸로 보이는데요. 상징으로 꼽혔던 미래형 선형도시 더 라인 프로젝트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고요. 대신 데이터 센터 등 AI 분야 글로벌 허브 구축에 초점을 두고 투자자와 파트너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대규모 지출과 유가 하락으로 유동성이 약한 상황에서 재정 관리를 강화하려는 사우디 정부의 움직임과 맞물린 모습입니다.
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시장이 보통 9개월마다 10% 이상의 조정을 경험해왔지만 현재까지 이 흐름에선 의미 있는 조정 없이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촉매제가 나타나면 시장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BCL 리서치 역시도 투자자들이 그동안 그린란드 분쟁 같은 위험 신호들을 대체로 무시해오면서 오히려 타코 트레이드라는 말까지 등장했지만 시장 교율이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정책을 추구할 더 많은 여지를 갖게 된다며 다음 위기는 이전보다도 더 클 수 있다 경고했고요. 프리덤 캐피털 마켓의 전략가는 강력한 실적이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고 리더십이 메가캡으로 좁혀졌다. 기술적으로도 후기 사이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중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국내 증시 전반에 걸쳐서 로봇 테마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6% 넘게 오르면서 1000포인트를 돌파한 가운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나증권연구원은 휴머노이드 로봇 초기 시장이 형성되고 기술적 발전이 가속화되는 단계에서 관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자본의 확충은 우수 인력의 유입과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산업 내 공유되면서 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 올랐던 종목들 보시면 로봇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자체 개발 소식에 유일 로보틱스는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한가가 풀리면서 25%대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외에 로보티즈도 12%대, 유진 로봇까지 11% 강세 마감했습니다. 어제 천스닥의 또 다른 상승축은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였습니다. 최근 로봇 산업 확대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업종별로는 2차 전지 소재, 부품, 그리고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 장비 등 관련 테마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로봇은 이동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고에너지 밀도, 고안정성 배터리 수요가 필수적인 만큼 중장기 수요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흐름이 좋았던 2차 전지 관련주들 대표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22%대, 에코프로비엠도 19% 상승으로 마감했고 삼성 SDI도 3.75%, LG에너지솔루션은 1%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모든 로봇주가 다 올랐던 건 아닙니다. 코스닥이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회복한 가운데 바이오, 2차 전지 등 주요 업종으로 온기가 확산되며 투자자들의 시선이 옮겨지자 그간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사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로메카의 경우 삼성 자산운용 등 대형 기관의 지분 보유 공시가 촉발한 매수세가 단기 과열 양상을 띠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로봇주 안에서도 하락했던 종목들 살펴보면 뉴로메카가 말씀드린 것처럼 16%대 급락, 협진도 15% 하락했고 아이로보틱스는 5.66%, 효림로봇도 3%대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기대감이 반영된 카카오페이 주가가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카카오페이에 대한 매수세를 자극했는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코스닥 3천 돌파를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테이블코인 테마주 관련돼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올랐던 종목 살펴보면 헥토파이낸셜이 23%대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다날도 10%, 카카오페이도 4.57% 오르면서 7만 900원에 드림시큐리티까지 3%대 강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코스닥이 1000스닥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가 5,000선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사이 코스닥이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코스닥은 1000스닥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관세 관련 폭탄 발언을 내놓으면서 다시 관세 충격을 받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양대 지수 어제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5,000피를 돌파하며 장중에 최고치 경신했지만 지정학적인 이슈 등으로 5,000선이 또 한 번 저항대로 작용하며 0.8%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기염을 토했습니다. 7% 이상 급등해서 1,064포인트, 장중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었는데요. 닷컴 버블 이후에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코스피 5,000을 제시한 이후에 실제로 지수가 5,000까지 갔고 이번엔 코스닥 3,000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일종의 포모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시장 수급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메이저 수급 주체가 일제히 팔아냈습니다. 특히 기관이 1조 5,400억 원 넘는 강한 팔자세를 기록했고 외국인도 1,6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들이 1조 7,156억 원 강한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 자금은 코스닥으로 이동했습니다. 기관이 전 거래일 코스닥 시장에서 역대 최대 순매수 기록을 한 데 이어서 또 기록을 갈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려 2조 6,017억 원 폭풍 매수를 하면서 지수의 급등을 주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도 4,314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들만 홀로 2조 9천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흐름은 종목별로 엇갈렸습니다. 장 초반엔 삼성전자 신고가 경신했지만 상승폭 반납하면서 보합으로 마감했고요.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4% 내렸습니다. 현대차도 3.4% 빠졌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 관세 발언으로 잠시 뒤에 프리마켓에서 주가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시총 상위 20위권까지 모두 상승부를 켰습니다. 특히 알테오젠과 삼천당제약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두 자릿수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시세 분출했습니다. 그동안 못 올랐던 걸 한꺼번에 반영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제약 바이오 쪽도 오늘 관세 이슈로 출렁이진 않을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환율은 폭락하면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25원 20전 급락하며 1,440원 6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일본과 공조해서 엔화 가치 방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더해지며 달러 약세를 부추겼고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한두 달 내에 환율 1,400원 내외를 예상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한 영향이었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선 환율 1,444원 부근에서 마감했는데요.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움직임이 계속됐는데 다만 역외환율은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소폭 올라서 1,440원 90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소폭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발언으로 시장 긴장감이 커진 상황이지만 또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나온 만큼 참고하시죠. 삼성전자 24만 전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K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24만 원까지 추가 상향했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을 반영해서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을 각각 162조 원, 183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램은 범용 디램 가격 상승으로 HBM과 수익성 격차가 줄며 향후 엔비디아와 AMD로의 HBM4 공급 단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낸드 쪽은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AI 연산 플랫폼에서 새롭게 선보인 저장 장치, ICMS로의 공급 물량 확대로 향후 메모리 실적의 추가 상향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증권가에서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해당 보고서가 오늘 삼성전자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확인하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미국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가 되고요. 또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실적 일정을 보시면 오늘은 LG CNS와 LS 일렉트릭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원전주와 로봇주가 강했습니다. 원전주는 정부가 윤석열 정부 때 결정됐던 신규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고요. 로봇주는 정규장에서는 좀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 시간외 거래에서는 반등 흐름 나타냈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오늘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일단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선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만큼 잘 나가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진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제 코스닥은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는 구간이어서 매도세의 가속도가 붙을지 않을까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 보시면 반도체 투톱은 그래도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0.2% 오름세로 15만 2,400원, SK하이닉스가 1.5% 반등하며 74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가 좀 타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4.9% 가까이 하락합니다. 거래가 46만 8,5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4% 약세로 41만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 추가적인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어제와는 좀 확연하게 다른 분위기입니다. 지금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일제히 하락합니다. 알테오젠이 1.9% 가까운 약세로 39만 8,500원, 에코프롬이 4%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가 20만 5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3.6%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2만 5,500원. 또 ABL 바이오도 4% 가까이 내립니다. 23만 1,5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6% 약세로 64만 8천 원, 또 삼천당 제약도 2.7% 내림세입니다. 거래가 38만 1,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미국발 관세라는 악재를 안고 시작합니다. 어제 시장이 강해서 추가하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오늘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 종목에 대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미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사실 이미 최장 기간 한번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네. 또 오히려 지금 저희가 오프닝에서 좀 전해드렸던 좀 속보성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7월 달 우리나라와 합의한 관세 관련 내용. 10월 달에 방한했을 때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에이펙 때 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아직 우리 국회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네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 몰두하다 보니까 대미 협상 이후에 네. 어떻게 돼가나 하는 부분은 좀 소홀한 면도 있었고 후속 맞아요. 보도도 없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미국에서 대법원 판결이 계속 관세에 또, 대해서 어떻게 될지도 미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좀 그거 했던 것 같고 200억 불씩 투자하기로 했던 것도 어떻게 돼가나 싶었는데 일단 청와대의 반응은 관세 인상에 관한 공식 통보나 설명은 아직까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곤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풀이장에서 어제 불을 뿜었던 코스닥이 또 이제 장을 열어봐야 되겠는데. 네, 맞아요. 일단 지금 좀 하락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은데 또 이게 또 본장에서는 또 그러니까.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또 네.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처음 모셔본 분입니다. LS증권 신중호 리서치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 시간이면은 증권사 제일 바쁜 시간이고 네. 센터장님 그거 하실 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관세도 살피고 뭐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순서상 그래도 뉴욕 증시 어제는 다 올랐습니다만 아직까지 다들 이렇게 전고점은 못 열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주요 지수들이. 우선 우리 시장은 뭐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에 네. 미국장은 잘 보시면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박스권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간밤에는 뭐 3대 지수 오르긴 했습니다만 뚜렷한 모멘텀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는데 예. 워낙 미국은 이제 눈높이를 잘 조절해 왔거든요. 예. 그만큼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을 거다. 이 정도의 안도가 조금 들어온 것 같고 다만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내재된 리스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셧다운 리스크도 뭐 거의 이제 눈앞에 좀 두고 있는 상황이고 30일부터 뭐 이번 주말이네요. 맞아요. 네. 지금 아시겠지만 미네아폴리스라든지 여러 가지 예. 이슈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입지가 조금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FOMC에 대한 기대가 사실 많이 낮아져 있지만 그렇죠. 이번 주 중반 이후에 나타나는 연준의 스탠스도 좀 봐가야 되기 때문에 예. 변동성을 좀 내재한 상황에서 소폭의 상승이 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FOMC가 어떻게 뭐 판을 깨를 정도로 갈까요? 판을 깨지는 않겠지만 네. 시장에서 지금 사실 작년 말에서 올해 초로 넘어왔을 때 연준에 대한 스탠스나 시장의 기대는 그래도 1분기 후반이나 2분기에는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물론 시장의 기대였습니다. 연준이 네. 뭐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야 이거 6월에도 금리 인하 못하겠다. 빨라야 7월 하반기 들어서야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후퇴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준이 1월에 금리 동결은 너무나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한데 그 이후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코멘트들 예.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물론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만 독립성을 자꾸 부각을 시킬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전 세계의 정부들이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중간선거 앞두고 예. 확장 재정, 우리나라도 지방선거 앞두고 확장 재정에 대한 이슈들이 추경이 원론적인 얘기긴 했습니다만 좀 나오고 있는 거. 일본도 지금 중의원을 해상하면서 2월 7일에 선거를 하는데 다카이치 쪽도 사실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유럽도 아시겠지만 그린란드 이슈로 인해서 불거진 게 방위비 지출이라든지 재정 확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재정 확대는 어떤 얘기냐? 부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금리가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금리가 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높아지게 하는 이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은 예. 금리를 과연 내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여기서 자칫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중반 이후에 연준의 스탠스는 독립성, 확장 재정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면서 물가 기대 심리를 너무 높일 수는 없다. 그리고 뭐 1월 이내에 지금 최근에는 이제 블랙락의 리더 그분이 CIO 가. 네. 뭐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는 있지만 그거와 달리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어떤 스탠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시장에는 기대를 좀 떨어뜨리는 이슈가 되는 거죠. 뭐 판을 깨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뭐 시장을 갖다 붕 띄울 만한 네, 연준도 그렇죠.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부분을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걸까요? 연준에 대해서요. 아니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변수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과연 캐펙스를 여기서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네네. 그만큼 성장률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가파르게 내달려 왔기 예. 때문에 더 여력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자본 지출이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후순위인 것 같고 예. 선순위는 지금의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과연 캐펙스 투자 지출을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인지를 왜냐하면 네네. 지금 OCF라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 대비 캐펙스 비율이 지금 70% 가까이 육박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만약 캐펙스를 더 늘린다고 하면 투자는 좋은데 과연 이 빅테크들이 이 정도의 현금 흐름 갖고 투자하는 거는 좀 오버한 거 아니냐? 버블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거꾸로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비롯되듯이 데이터 센터를 통한 전력 가격 인상은 니네들이 책임져라고 네. 하는 기업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이런 우리가 마진을 생각하면서 캐펙스 투자할게 하면은 캐펙스의 그 기대치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적절한 밸런스가 유지가 필요한데 저희들 생각에는 캐펙스에 대한 전망치는 크게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의 현금 흐름에서 추가 지출이 가능하려면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추는 이슈가 가장 명확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시선으로 돌려질 것 같습니다. 캐펙스는 유지하되 기업들이 더 투자하려면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져야 된다는 이슈로 전환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네. 그 전환은 결국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를 내려줘야 투자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겠나라는 인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맞물리게 되네요. 그러면 결국은 상반기에는 약간 지수의 탄력은 좀 둔화되거나 상승률 자체가. 예, 아니면 약간의 하방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연준의 스탠스를 조금 더 빨리 유화, 즉 비둘기로 바꿀 수 있는 주가 하락이 나타나거나 네네.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나 내지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는 상황이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는 다시 이 빅테크와 주도 업종이 시장을 네. 끌고 가는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금 빅테크의 자리를 중소형주가 좀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은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 오히려 러셀 2000이라든지 중소형주 쪽으로 또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미국 내에서는 이제 브로드닝이라 그래서 예. 빅테크가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펙스 지출에 대한 마진에 대한 부담 내지는 성장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옆으로 기었거든요. 예, 소위 말해서. 그 상황에서 이제 금융주라든지 내지는 러셀 2000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형주 네. 쪽으로 좀 매기가 확산이 되는 모습은 보였는데 안타까운 건 이런 거죠. 시장이 좀 이게 대형주가 좀 버틸 때는 선순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빅테크가 약간은 좀 슬로워해지는 주가의 어떤 하방 리스크가 생기거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버텨주니까 올라가지 못해도 버텨주니까 코스닥으로 환매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버팀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의구점이 조금 있죠.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예. 상황이라서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주가의 조정이 발생하면 사실 중소형주도 조정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방어가 되지 않고 네. 조금 더 하락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냥 버티는 기간 조정이게 되면 순환매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야 되고 약간의 2, 3월의 조정 국면을 예상한다. 그러면 중소형주로의 방어 전략보다는 차라리 방어 업종, 미국 같은 경우 유틸리티라든지 아니면 그 필수 소비재 같은 경기 민감재에서 약간 필수 소비재의 성격이 있는 종목을 사던가 아니면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마침 나오네요. 추이가. 네. 지금 어제 요즘 이제 그 M7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고점은 한 212불 갔다가 이제 한 186불대인데 네. 이게 지금 개걸음이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새로 무슨 칩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예. 이 엔비디아가 이래저래 치입니다, 요새는. 엔비디아가 독주 체제였죠. GPU라는 네. 어떤 가공할 만한 무기가 있었는데 이게 공급이 하나의 기업만 어떤 소위 말해서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 저변 확대나 대중화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에서 TPU도 나와주고 아니면 자체 칩, 마이크로소프트도 간밤에 마이야 200을 공개하면서 조금 반등은 했지만은 이런 어떤 대체제 내지는 보완제 성격의 여러 소위 말하는 AI 칩들이 나와줘야만이
대중화, 즉 가격이 너무 높은 상황이게 되면 예. 이 보급이 되지 않잖아요. 네. 보급이 되려면 여러 칩들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된 그러니까 고객 맞춤형의 AI 칩들이 나와줘야만이 여러 기업들이 채택을 하면서 AI의 생산성이라든지 보급률이 높아지는 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네. MS가 하락을 하는 이슈이다 보니까 MS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그 큐브로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큐브로스 즉 MS를 늘리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제품 가격을 좀 다운시키던가 아니면 남들보다 더 치고 나가는 칩을 개발하던가 이런 이슈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가격 인하에 대한 내지는 MS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가격 인하에 나선다라는 거는 엔비디아한테는 소위 말해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GPU를 먼저 만들. 그래서 지금은 루빈이라든지 좀 더 나가는 어떤 소위 말하는 모멘텀을 보여주기 전까지 주가는 약간 이제 횡보하거나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시장 점유율 자체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 시장 크기 파이 자체는 그렇죠. 커지게 되면 맞습니다. 예, 이거는 또 그게 이제 만약에 제가 비유를 한다면 테슬라를 비유할 수 예. 있는 예, 건데 예. 테슬라가 전기차를 출시했을 때 정말 대단한 모멘텀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테슬라 혼자만 전기차를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처럼 많은 어떤 전기차 업체들의 보급률 정책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레가시 업체들의 MS를 빠르게 잠식하다 보니 현대차도 만들고 벤츠도 한번 하다못해 람보르기니까지 전기차도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예. 나오는 이유는 말씀하셨던 보급률이죠. 네. 보급률 그리고 채택률 사람들의 어떠한 그 선택을 유발하는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정책도 움직이게 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한바탕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생기게 한 게 사실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경쟁자가 나왔을 때 주가가 조금 많이 힘들었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보급률이 높아지고 정책적인 모멘텀이 가세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레거시 업체들의 진출로 인한 MS 하락에 대한 리스크보다 파이가 커지는 것에 모멘텀이 타면서 그 주가의 하락이 거의 무색할 정도로 더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AI가 그동안에는 어떤 캐펙스 위주, 공급자 위주로 넘어갔던 사이클에서 네. 소비자의 AI 선택, 확산으로 넘어가는 걸 보여줘야 되는 전환기에 있는 것도 맞다.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도 AI는 사실 어떤 그 국가 간의 경쟁이기도 하고 국가 내 생산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AI 확산에 대한 그런 요구나 침투율이 높아지는 거를 분기별로 확인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올해 하반기 내지는 내년에 넘어갔을 때 엔비디아는 다시 또 역시 갓비디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제 이제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미국의 다우나 나스닥, S&P는 다 올랐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4% 네. 하락인데 네. 엔비디아도 뭐 제일 그거하고 TSMC 그렇고 그다음에 인텔은 전날 17% 빠졌는데 어제도 5%대 빠졌고 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동안에 계속 양봉하다가 어제 네. 이제 한 2.6%. 자 지금 이제 어제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살짝 이제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셨어요. 코스피 5천을 갖다가 장중에는 들락날락 하는데 그런데 예. 종가로 아직 5천 위에서 안착을 못했고 못했죠. 갑자기 코스닥이 불기둥을 뿜으니까 코스피가 좀 상대적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하이닉스, 전자 이 부분에 이제 고민이 이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예. 지수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뭔가 추가 모멘텀에 대한 니즈들이 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추가 모멘텀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공급 즉 이제 수요가 더 필요하다 보니까 공급의 쇼티지가 더 늘어난다. 즉 지금도 이렇게 올라온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더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도 있는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쉽게도 아니면 조금은 주춤될 수 있는 게 보고서마다 그 내용은 다르지만 메모리 가격 자체도 약간의 비수기로 인해서 2월부터는 약간 단기적인 피크아웃 그리고 오히려 한
4, 5월 돼야 다시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빅테크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빅5,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의 캐펙스 증가율을 보면 캐펙스 자체는 굉장히 늘어나는 건 맞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캐펙스의 증가율,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라는 증가율을 보시면 25년 3분기가 거의 70%가 넘었어요. 어허. 그런데 4분기도 한 50%. 예. 그러니까 70%, 50%, 야, 그 둘 다 높은 거 아니냐 하겠지만 이 증가율의 그 레이트 자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하. 예, 예. 증가율이 가파르게 증가했다가 이제는 좀 내려가는. 예. 올해 말 같은 경우에는 한 20%까지 둔화됩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둔화되는 부분들이 이게 무슨 걸 의미하냐면 이게 사실은 밸류에이션이거든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더 높아지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제부터는 EPS, 이제 그 Q그로스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늘어날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인데 예. 이 부분은 또 마진으로 연결되고 마진은 또 금리 인하로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의 어떤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쁘진 않습니다. CT에서 하이닉스 TP 올린 보고서도 나오고 삼성전자 20만 원 중반의 보고서도 나오곤 하지만 P보다는 Q에 대한 전환으로 이제 이슈가 바뀌다 보니까 가파른 어떤 주가의 상승은 약간은 소강 상태로 전환이 됐고 결국 금리 인하라든지 AI 확산이 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시점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의 상승은 약간은 뭐 2, 3월은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든 거 아니냐. 메모리 가격, P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이슈로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 소강 상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도 드러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도 그러면 해당되는 그렇죠. 얘기예요? 주가 네, 측면에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금은도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네. 사실 뭐 금 가격이 지금 트레이온스당 5,100달러를 넘어섰고 은도 마찬가지로 많이 오르고 117달러를 있죠. 넘어선 상황이고 좀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이제 금은 귀금속에 대해서는 사실 전망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맞습니다. 야, 이게 예. 금이라는 게 참 어떤 상황에서도 올라갈 만한 이슈를 찾으면 다 오를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버블이 붕괴된다 해도 네. 금을 사고 예. 네. 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도 금 사고 맞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져도 금 사고. 예. 근데 이제 하나의 단일 변수로 가장 파워풀한 논리는 실질금리이긴 합니다. 실질금리? 예, 실질금리가 하락하게 네. 되면 실질금리 하락은 곧 은의 상승이고 금보다 은이 더 이제 소위 말하는 탄력이 큽니다. 금은 비율을 그려보면 실질금리하고 동일해요. 그 말은 뭐냐면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 내지는 금리는 그대로인데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도 실질금리 내려가죠. 그렇죠. 예. 아니면 인플레이션 그대로인데 금리가 내려가도 실질금리 내려가죠. 네. 그래서 이런 실질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은이 올라가는데 최근에는 실질금리는 내지는 오히려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반영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는 최근에 이제 그린란드를 위시로 한 이제 미국과 유럽의 관계 내지는 더 나아가서 이제 돈로주의라고 하는 미국의 정책이 중국과의 갈등도 계속 네. 불거진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갈등이라는 거를 주식시장의 용어로 바꾸면 비용이거든요.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이슈는 또 하나 바꾸면 결국 물가가 올라간다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 가격이 올라간 건데 어렵긴 합니다만 금에 상당히 올라왔죠. 그럼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되느냐라는 이슈 내지는 지금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계속 갖고 가야 되느냐라는 이슈에서는 일단 중앙은행들의 금 어떤 그 매수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볼 수 있고 유럽 국가도 사실은 이제 외환 보유액에서 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요. 여지가 생겼거든요. 예. 달러보다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금이 추세적인 전환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 비슷한 내용인데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이 될 때. 네. 그러면 추세적으로 하락 사이클로 접어듭니다. 네네. 또 하나는 이제 달러화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때. 금리 인상 사이클하고 어떻게 보면 달러화는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다시 재가동이 됐을 때 달러의 중기적인 추세, 금의 중기적인 추세가 하락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금리 인상 추세를 점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빨라야 내년
상반기라고 보면 올해도 금 가격은 뭐 연초에 가파르게 올라서 중간중간에 등락은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어떤 매수 주체와 여러 가지 올해의 중간 선거를 비롯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라는 쪽으로 저희들도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야, 근데 이거 대본에 이거는 살려야겠다. 뭐요? 2008년 4월에 그 한평군에서 네. 황금박쥐 조형물 그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28억 들여가지고. 맞습니다. 예, 어. 그때 뭐 전시행정이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었는데 이 황금박쥐가 순금 162kg, 은 281kg 넣어서 만들었대요. 네. 지금 이 재료값만 지금 400억이 넘는답니다. 이 대박인데요, 이거. 네. 물론 근데 대박이긴 한데 그걸 또 뭐 팔아서 뭐 하려는 팔아서 뭘 아, 하긴 네, 하죠. 그렇죠. 계속 전시하는 거잖아요. 예. 물론 뭐 이제 그 지방 정부 지자체에서 이거보다 더 큰 어떠한 지출을 위한 뭐 다른 뭐 활용처가 있으면 되는데 또 뭐 뭐 모르죠. 그냥 또 자산 가치로만 갖고 있는 거죠. 한평 국민들이 그냥 저기 뭡니까? 우리 그냥 저거 녹여서 팔자? 나누자. 인당 얼마씩 나누자. 뭐 이렇게도. 아니 근데 지금 저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 동시효과 보면서 시장 반응을 한번 살피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새벽에 우리가 확인한 관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다시 25% 때리겠다 하는 네. 부분. 이게 뭐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지렛대 삼아서 네. 최근에 내부의 이슈들을 조금은 외부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저는 보이는 것 같고,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어서 미네아폴리스에서의 그런 것들. 문제라든지 그린란드 이슈로 인한 그 대서양 쪽의 이슈가 이제 약간 태평양으로 넘어오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계기를 마련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대서양을 계기, 넘어 전환. 지금 태평양 쪽으로.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나라한테만 끝나는 거예요. 비준을 안 한 건 사실 일본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태평양으로 전환됐다라는 거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일본의 엔화가 너무 약해진 거를 미국 쪽에서 약간 도와주면서 그래요? 환이 좀 안정을 찾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네. 요구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네. 있죠. 그럼 우리나라한테서만 끝나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미드텀 이게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에서는 야 이거 이슈를 빨리 전환시켜 버릴까 했을 때 관세만 한 게 없고 주가의 변동성을 유발시키는 게 사실은 시장의 어떤 노이즈를 빠르게 전환시키는 네. 이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정말로 그 국회에서 비준을 해줘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국회에서 비준은 또 설득의 과정이라든지 시간이 걸리는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에 내재된 변동성을 높여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코스닥, 코스피에 다 해당되는 업종, 자동차라든지 뭐 의약품 이렇게 되면 코스닥의 종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지난 변동성이 주말부터 좀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이나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의약품도 이제 관세 대상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은 결국은 단기에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단계 끝나지 않는다고요? 네. 단기에 끝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오늘 이런 섹터 좀 떨어질 때 매수해 볼까 했던 분들은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야 왜냐하면 된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반도체와 달리 이게 가파른 상승이 수반되면서 올라온 건 아니에요. 물론 밸류에이션적인 갭이 있었고 상당히 쌌었던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소위 말해서 폭등을 할 만한 요인은 사실 수급 위에는 없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익이 수반되지 않았었던 거기 때문에 변동성도 더 심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로봇 모멘텀으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로봇이 자동차의 판매에 급증할 만한 요인은 아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EPS가 올해 들어서 현대차 기준으로 한 3%, 4% 올랐는데 주가는 70%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관세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단기에 봉합될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국회도 애매하겠다. 뭘 인준하라는 건지. 지난해 7월에 이제 그 어떤 MOU를 체결했던 부분들에 예. 대해서 빠르게 이제 좀 결정을 지어라. 그리고 대미 투자를 우리가 환 리스크 때문에 조금
소위 말하는 좀 나눠서 하는 걸로 지금 예, 그랬죠. 정리를 해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좀 뭐 지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렇게 푸시가 오는 압력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정립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설정했었던 그런 시나리오보다 조금은 안 좋은 지금 뭐 그러네요. 당국의 예. 우리 이제 행정부에서도 뭐 정확히는 또 미국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 가서 또 협상을 하겠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원래 동일한 조건으로 악수를 하진 않고요. 예. 지금보다 조금 안 좋은 조건, 우리나라한테는 안 좋은 조건으로 악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떻게 봐야겠죠. 보면 다들 좀 뭉개고 있었는데 미국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나도 한번 맞아요. 보고 싶었고. 근데 이제 대법원 판결이 빨라야 3월 이후에나 나오니까. 그러니까 네. 예. 참.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4,918,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63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5만 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2.9%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1만 4천 원. LG에너지솔루션은 1.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41만 원이고 현대차입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46만 4천 원으로 5.7%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82만 5천 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133만 7천 원이고요. HD 현대중업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4.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9만 6천 원. SK스퀘어도 4.9%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0.2%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0만 5천 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1%대 하락이 예상되고 있고요. ABL바이오가 지금 예상 체결가 23만 7,500원 1.4% 하락 예상됩니다. 레인보로보틱스입니다. 오늘 2.8%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캔바이오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이 2%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8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HLB 1.4%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코오롱 티슈진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펩트로는 호가 28만 5천 원으로 1.7% 상승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 남은 상황인데 글쎄요. 그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보니까 방산주라든지 원전주, 뭐 정유주 이런 쪽으로는 또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현대차가 좀 타격을 받는 양상이네요. 풀이장에서 그죠? 아무래도. 네, 이제 이쪽에서 일단 좀 호가 분위기는 그런데 또 이제 네. 개장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사실 그동안 오른 거는 뭐 자동차 보고 오른 거 아닌데 로봇 보고 올랐는데. 네. 네. 근데 어제 저 여의도 분위기는 반응은 어땠습니까? 코스닥 그렇게까지 올라도 되는 겁니까? 아마 네, 좀- 뭐 좀 무섭더라고. 역시 그죠? 그 수급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뭐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는 글로벌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은 뭐 그렇게 연동이 되지는 않았어요. 글로벌에 어떤 그렇습니다. 뉴스가 나와도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가 예, 좀 많이 예. 올랐는데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코스피 오르면 코스닥 하락하고 코스닥 오르면 코스피가 하락하는. 글쎄. 약간은 좀 약간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수급 체인지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말은즉슨 또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의 매수 주체를 보면 코스피만 놓고 보더라도 금융 투자 중심의 상승이었습니다. 금융 투자가 산. 그러니까 어제 보면 금융 투자가 증권사죠. 예. 증권사가 코스피 팔고 코스닥을 사는. 글쎄 그 그럼 모습이 이거 이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기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ETF. 고객 돈이 네, ETF를 고객이 사면 우리가 ETF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운용사에서 만들어 놓은 펀드지 않습니까? 예. 펀드는 이제 좌수라 그래서 이 주식으로 따지면 좌수가 있는데 이게 사면 좌수를 늘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운용사에서 예. 이게 단위가 CU예요. 예. 이게 한마디로 주식 바스켓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 고객이 시장에서 지수 바스켓을 ETF만큼 쫙 사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걸 대행해 주는 게 증권사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ETF 매수가 들어온다면 이제 바스켓 사서 운용사 가서 좌수를 받아오고 이제 말은 이러지만 실시간으로 되는 거예요. 네네. 그만큼 금융 투자의 매수 매도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등락이 반복됐다라는 거는 기관의 매수 매도라기보다는 개인의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와
매도에 의한 주가의 상승 하락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지금 난리가 아닌 게 활성 계좌가 몇 개, 우리 인구를 넘던데요. 예? 왜냐면 뭐 한 분이 하나의 예. 증권 계좌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다가 뭐 아들 거, 손자 거 막 계좌 있고. 만들어서 그거 해주죠. 은행 예금이 올해 들어서만 21조 원인가 빠졌다고 하락을 했다고 그러는데. 하더라고요. 그만큼 가파르고 예탁금이 이 100조 원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뭐 5%, 0.5%, 0.75% 하락하지만 여기서 1, 2%가 더 뭐 아니면 일주일 이상 하락한다 그러면 예탁금의 힘으로 다시 이제 그 뭐랄까 저가 매수라는 뗄감은 엄청 많아요 네, 지금 그런 바깥에 이슈로 마당에. 예. 들어올 만한 예. 상황은 맞다. 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의 돈이 참 많다. 많다. 생각이 아니, 다시 한번 거기다가 해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 나오니까 네. 이거는 이제는 코스닥이다 해서 어제 그 어디가 다운됐다던데. 그거 뭐야? 금융투자교육원이라 그래서 금융 예, 레버리지 ETF를 살려면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 그래서 그런 교육이 이수됐다라는 소위 말하는 이수증이 네. 이제 증권사에 도달을 해야 이제 매도가 그 가능하게끔. 두 배짜리, 세 배짜리 사고 싶은데 예. ETF를. 예, 어저께 5천억 정도가 코스닥 레버리지 ETF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엄청나죠. 그래 그 이제 그걸 사고 싶은데 교육은 이수해야 되고 네. 한꺼번에 금융투자 교육 연수원에 이제 쫙 들어가니까 다운이 됐구나. 예, 서버가 이만큼 이제 버티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늘상 올라갈 때는 모르지만 하방 리스크가 생겼을 때 항상 들여다보는 건 밸류에이션, 네네. 이익에 대한 전망치 그렇죠, 이런 거 예. 보잖아요. 재밌는 데이터가 뭐 명확하게 이제 똑같진 않지만 코스닥의 전체 시총하고요. 네. SK 하이닉스 시총이 좀 비슷합니다. 500조 원 원저리. 하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데요, 이익에 대한 전망치는 하이닉스가 한 80조에서 90조 원인데 코스닥은 전체 다 해서 10조, 11조밖에 안 돼요. 허허. 그만큼 7배 이상이 비싸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이익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 어저께 하루에만 코스닥이 6%, 7%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레버리지 상품은 뭐고 22%까지 오른 상품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역으로는 또 상당한 변동성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좀 빠지더라도 좀 버틸 수 있지라는 네. 그런 어떤 매수자들의 생각이 있을 텐데 네네. 만약 지금은 코스닥은 좀 빠지지 않으면은 한꺼번에 들어왔던 자금들도 내가 빨리 팔아야지라는 생각이 가능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당한 변동성이 노출될 수 있는 게 코스닥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센터장님은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뷰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2, 3월 정도는 가격이든 기간 조정은 조금 필요하지 않겠냐. 이게 우리 국내 증시, 네. 미증시 다 포함해서. 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빠르면 1분기 후반 아니면 2분기 중반부터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상승장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뭐 N자형으로 저는 일단은 네네네. 올해는 보는데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뭐 도돌이표 같긴 합니다만 이 결국 올해의 성장은 AI 성장과 이제 연준의 스탠스, AI 성장은 다들 알고 있지만 이 목에 차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풀어내는 역할은 이제 금리 인하. 그러면 금리 인하까지는 약간의 기간이나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인데 기간 조정일 때는 중소형주로의 환매 내지는 순환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격 조정일 때는 중소형주의 변동성이 더 심해진다라는 얘기고 다 같이 좀 떨어질 네. 수 있고. 결국은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한다라는 거는 기존 주도 업종이 다시 또 올라가는 거죠. 항상 지금의 어떠한 대세 상승 내지는 상승 사이클의 끝까지 살아남는 거는 네. 주도주. 기존 예, 주도. 기존 주도 예. 업종이 끝까지 살아남고 결국 시장이 끝나도 마지막까지 이제 버티는 역할하는 것은 기존 주도 업종이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 변동성이 노출된 시점이라고 하면 오히려 기존 주도주 반도체나 전력 이런 쪽에서 기다리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에 올린 내용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25%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저는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1월 27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닥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000포인트를 단숨에 넘어서면서 그동안 투자 심리 위축으로 좀 많이 떨어졌던 제약 바이오 섹터 쪽 강세를 나타내면서 코스닥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뭐 기업들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FMC 또 여기에다가는 오전에 저희가 좀 오프닝에 전해드렸던 이제 트럼프 관세 이슈가 아무래도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2% 떨어집니다. 4,938. 코스닥은 0.9% 하락하네요. 1,054.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떨어집니다. 지금 15만 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올라갑니다. 74만 원, 현대차가 3.4% 떨어지네요. 47만 5,500원,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1%대의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권입니다. 지금 180만 2천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0.5% 상승합니다. 126만 9천 원이고 HD현대중공업도 상승합니다. 60만 9천 원, 두산에너빌리티가 4% 이상 올라갑니다. 9만 5,500원, SK스퀘어가 0.5% 상승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알테오젠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40만 6천 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2% 떨어집니다. 20만 4,500원, 에코프로도 1.7% 하락 중이고요. ABL바이오가 0.4% 상승합니다. 24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ABL바이오 또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레인보로보틱스 떨어집니다. 65만 6천 원이고요. 리가켄바이오가 2.8% 상승합니다. 현재 19만 500원, 삼천당제약, HLB 올라가고요. 코오롱티슈진 97,200원으로 3.5% 상승합니다. 펩트론도 3%대 상승세입니다. 28만 9천 원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호가 분위기하고 막상 개장하고 나서는 많이 다른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 빠르게 줄여내면서 지금 보합권까지 지금 강보합으로 또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지금 대기했던 매수 자금이 굉장히 많다라는 해석이 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신주가 올라갑니다. 지금 SK텔레콤이 4.8%, 5% 상승합니다. 6만 5천 원이고요. LG유플러스도 2.3% 상승세고요. KT도 1% 올라가면서 5만 5천 원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주들도 좋습니다. 지금 한전산업이 상한가고요. 서전기전도 18%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우진도 17% 급등하고 한전기술도 15만 3,500원, 14% 넘게 올라가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9만 4,400원으로 2% 올라갑니다. 그 밖에 G2파워, 우리기술도 지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 보성파워텍이 10% 급등합니다. 그리고 BHI도 7% 강세고요. 7만 2,800원, 태웅도 올라갑니다. 일진파워, 오르비텍 다 올라갑니다. 오늘 원전주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력설비 쪽도 좋아요. 아무래도 이게 원전 쪽도 엮여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한국전력이 지금 1.8% 올라가고요. GNC에너지도 1.5% 올라가고 대한전선, 가운전선, 제일일렉트릭 다 올라갑니다. 다만 원전 쪽의 상승 모멘텀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조금 더 크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셰일가스 쪽도 움직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또 원전하고 좀 엮이는 종목들이 많아서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720억 원 순매수, 기관도 81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1,839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34억 원, 949억 원 순매수, 개인은 958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9원 40전 상승하면서 1,45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환율 변동폭이 크네요. 그러니까 외환시장은 네. 시장처럼 움직이는 거죠. 네네. 관세 재료를 갖다 반영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이제 관세 부과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작년에 이제 워낙에 달러 약세를 봐가지고 그거 한데 트럼프 일기 때를 생각해 보시죠. 관세 때리면 위안도 약세가고 엔화도 약세가고 뭐 그랬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반응이었는데 야 그렇다고 10원을 넘게 올라버리네요. 다시 또 어제는 30원대 환율도 보긴 봤는데 야 오늘도
피하 닭상이네요. 피하 닭서? 코스피 하락, 코스닥 상승. 지금 소장님이 어제 나름대로 머니쇼 플러스에서 제가 한번 피하 닭상. 피하 닭상. 우리 신 센터장님도 실소를 금치 못하시고 네, 피하 닭서 무슨 사자가 아 근데 돈이 많긴 많네요. 많긴 예, 많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코스 딱 정도. 닭? 예. 정부 정책에 그래도 조금 많은 이제 수혜가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좀 유입이 되는 것 와, 같고. 코스닥은 지금 시가총 상위 종목이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빨간색이. 네, 제가 얘기한 게 무색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직격으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예. 어떤 관세 영향권 그리고 환율의 변동성은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의 영향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대형주들의 수급에 압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드는 거고 어제부터 뭐 주식시장 내에서의 머니 무브가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그러게요.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영향권에서 오늘도 조금 코스닥이 1% 이상 오르는 걸 보이는데 지금 되게 놀라울 만한 예탁금의 힘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여기 아니 저기 출연해서 저기 때 자동차, 목재 그리고 의약품. 약품 네, 약품 아니었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이 약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보다 더 강한 이슈는 사실은 이제 그 제약 바이오 네. 업종은 뭐 사실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에로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이었는데 그게 물론 알테오젠은 뭐 그 부분을 실망감을 준 종목이었지만 또 ABL 바이오라든지 여러 맞아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가 이제 살아있다라는 측면이 뭐 관세보다는 더 큰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성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기대가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야, 네. 코스닥은 진짜 기관이 열일하네. 그러니까 그 기관이 이 ETF 기관, 개인 ETF 투자자분들의 돈이라 ETF 봐야겠네. 설정이라고 네.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여기 출연하셨던 분들한테 한참 코스피 5천 그럴 때 이제 그럼 코스닥 이제 다음 턴 언제 가냐고 여쭤봤을 때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들이 조금 멀었다 그랬었어요, 제 기억에. 전문가의 예상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게 또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한다는 컨센서스에 가깝다 하는 그게 작년에 우리 장이 이렇게 좋을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트럼프 맞아요. 관세 갖고 어르렁거릴 때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00원 넘어간다고 난리였어요, 환율. 환율 이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으며. 맞네요. 다들 코스피 5천만 쳐다보고 있었지. 코스닥 안 봤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코스피가 5천을 넘나듭니다. 코스닥이 1,000을 넘었습니다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증권방송인 저희 프로에서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이럴 수가 없는 게 아니 왜 제 주변에는 슬픈 사연이 많죠. 아니 저기 좀 지긋하신 분들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를 갖다가 좀 지금 벌써 이렇게 뭐 수익권이 아닌 레벨에서 최근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 고점에서. 분들이 적지 않아요. 네, 그렇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굉장히 소외받았던 코스닥이 한번 꿈틀거리니까 또 이쪽에 한번 기회는 왔는데 네. 이렇게 돌고 도는 데서 이게 결을 잘못 타버리면은 어렵죠. 지수는 지수대로 올렸는데 나중에 이렇게 고맙습니다보다도 욕할 때가 더 많이 나올까 봐. 그렇죠. 이게 네. 참 어려운 게 예. 뭐 다시 한번 그냥 뭐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면 논리가 맞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코스닥이 이렇게 오는 단기 수급의 영향을 무시 못할 것 같고 정책적인 방향, 네. 2,000피를 5,000피로 올려놓은 어떤 신뢰도가 이제 3,000 스닥에 대한 기대로 유입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명확하게 보면 사실 결국은 코스닥에서 트레이딩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지수는 이렇게 올랐는데 내 주변에 돈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뒤늦게 이제 합류한 케이스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뒤늦게 합류했는데 시간이라는 비용을 투여했을 때 나중에 그래도 원금 내지는 수익이 난 시장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코스피 반도체 중심의 상승을 조금 계속 유지한 아니면 지금 하락했을 때 번듯한 회사들. 그러한 기업들이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아까 뭐 FOMC도 봐야 되고 트럼프의 관세도 봐야 되고 하는 거에 악재가 대형주에 몰려 있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가긴 하지만
결국은 2월, 3월 지나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이라는 트레이딩이거든요. 지금 사서 나중에 판다. 네네. 근데 이제 당일에 이제 가격으로 트레이딩하는 건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의 대형주가 지금 당장 하락하는 거를 뭐 매수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라는 게 더 걸리고 저는 2, 3월 정도는 조금 시간을 텀을 두고 이제 바라보자는 시각이긴 한데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의 코스닥에 확 동참하는 거는 수익률 게임을 잘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일반 우리가 흔히 얘기하시는 일반 투자자분들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사서 1%만 수익 나면 팔아야지. 그게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저는 그래요. 뭐 초를 치자는 게 아니고 예. 조금은 정책 차원에서도 조금은 들어주셨으면 싶은 게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 가운데 부실기업 퇴출 그거 많이들 원하는데 그렇죠. 근데 또 그 같은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디지털 자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합니다. 근데 미국처럼 무슨 뭐 국채를 갖다가 담보로 한 진짜 스테이블 코인도 아니고 기업들이 그냥 민간 기업들이 뭐 발행하는 코인이라고 막 발행. 아니 그 중에는 보면은 뭐 재무제표 형편 없고 유상증자도 안 돼, 회사채 발행도 안 돼. 이런 회사들이 그러면 우리 코인 발행합니다라고 해서 그걸로 무슨 돈을 그러면 부실기업 퇴출하고도 상반되는 맞습니다. 컨셉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패러다임이. 예. 사실 상장사인데도 부실 기업도 상당히 많죠. 많죠. 예.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상장사 부실 기업 퇴출했을 때 시장 내의 자정 자격이나 이 지수에 대한 신뢰감은 높아지지만 네. 또 소위 말해서 부실 기업들을 들고 계시는 일반 소액 주주들이 또 피해를 본다고 하면서 아우성을 칠 가능성도 맞아요. 높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단기 해결되지 예, 않을 것 같고 예. 기준을 갖고 여러 시간에 투여해서 궁극적으로 1, 2년이 지났을 때는 퇴출되는 기업들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일거에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도 그런 어떤 신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뢰 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금 신뢰 네. 자산이죠. 예. 미국채 신뢰 자산이지 예. 않습니까? 아니면 달러도 변동은 있지만 신뢰 자산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신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크진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국채도 사실은 글로벌리 보면은 약간 변동성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뢰 자산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이 발행한 코인 같은 경우에는 휴지 조각이나 사실은 약간 갬블이죠. 그런 거는 좀 저해해야 된다, 저해하는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창용 총재도 은행 중심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는 너무 남발을 조금 통제하려는 그런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원화 가치가 강세로 간다라는 이슈는 지금 당장 얘기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럼 센터장님은 기존 주도주를 들고 가는 게 이제 결국에 이제 네. 시간이라는 걸 트레이딩했을 때 맞습니다. 수익률이 좋다. 네. 그럼 반도체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반도체는 뭐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와 함께 이제 같이 결을 하는 게 이제 전력 이슈도 이게 그러니까 뭐 머스크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쇼티지에 투자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칩이었고 그 다음은 이제 전력으로 전환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한파 때문에 네. 다시 또 전력 이슈가 부각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전력의 안정성 내지는 데이터 센터가 지어졌을 때 결국 전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뭐 이게 약간 좀 기존 주도 업종 중에 전력 오늘도 보면 원전이나 이런 이슈가 네, 좋지 네. 않습니까? 전력이라든지 반도체 밸류 체인, AI 밸류 체인에 있는 어떤 업종 중심으로 저희들은 좀 포트폴리오를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도 조금은 구축해 놓고 견디는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뭔가 좀 그게 있네요. 어제 해외 주식 비중 낮추고 국내 주식 비중 늘리고 또 뭐 국내 주가가 막 오르다 보면 비중 초과하면 이렇게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게 소위 말하는 리밸런싱인데 예. 이것도 유예한다. 그럼 이거는 또 이제 국내 증시에는 또 상승 요인이네요. 굳이 따지면 상승 그러니까 상승 요인이라기보다는 더 일단은 지수가 국내 주식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예.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서 뭐
앉은 자리에서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예. 이제 트리밍이라 그래서 좀 그러니까. 예, 비중을 하락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의 매도로 인한 지수 상방이 좀 제한될 수 있는 요인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기계적인 매도나 이런 거 하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예. 비중이 살짝 지금 14.9%까지 늘린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좀 그 지수 상승에 따르는 국민연금발 매도가 그렇게 크진 않겠다라는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네. 14.4%. 국내 주식 비중 14.4에서 14.9로. 맞네요. 0.5% 포인트. 네. 네. 아니, 저희 방송 또 첫 출연이시니까 또 오늘 음.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세요. 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단기적인 변동성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긴 했지만 결국 또 AI는 아직은 버블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하고 싶어요. 네. 침투율이라든지 미국의 상황이 중요한데 미국은 잘 10월부터 옆으로 잘 기어왔고 그리고 레버리지 즉 민간의 부채가 70% 수준으로 여전히 건전하기 때문에 충분히 돈이 더 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민간의 레버리지가 더 생기고 26년 하반기, 27년은 미국도 상당한 상승 추세로 복귀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AI 밸류체인도 특히 이제 코스피나 대형주도 다시 우리가 작년만큼의 화려함은 아니더라도 다시 상승에 대한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불편한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기존 주도 업종에 대해서 매력도를 계속 갖고 가면서 유지하시는 게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다시 불거진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증시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은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이제 낙폭을 조금씩 줄여내고 있습니다. 0.46% 약세로 4,926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또 반면에 코스닥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1.3% 강세, 현재 1,07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를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3,211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지금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119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 역시도 오늘도 3,336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도 기관의 매수 우위가 돋보입니다. 기관 현재 5,179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481억 원 팔아내고 있고 개인 역시도 4,684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현재 전기 유틸리티와 생명보험, 석유와 가스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비철금속과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업종, 철강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흐름 체크하시죠. 원전주가 상승합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 때 결정됐던 신규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으며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원전주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현재 한전산업이 시세 분출 중입니다. 27.3% 급등하며 거래가 15,630원이고요. 서전기전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 가까이 오르며 4,775원. 우진이 16.6% 급등하며 거래가 28,050원이고요. 한전기술이 11.6% 강세로 15만 100원, 우리기술도 8.3%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 9,17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 대안으로 여겨지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SOFC 관련주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BHI 원전주로도 여겨지는데요. 8.2%, 8%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미코가 6.7% 강세로 14,990원, 15,000원대 넘었습니다. 또 LTC가 지금 3.8% 강세로 25,850원이고요. LS 머티리얼즈와 범한 퓨얼셀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토큰증권 STO 관련주도 상승합니다. 토큰증권 발행 법제화로 국내 토큰증권 시장 개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에서는 뱅크웨어 글로벌이 17.8% 급등합니다. 거래가 6,920원. 한화투자증권이 9.3% 오름세로 거래가는 6,160원입니다. 또 IT생 글로벌이 8% 강세로 47,100원. 우리기술투자도 4.8% 강세, 거래가 8,380원이고요. KB금융까지 오름세입니다. 현재 KB금융 3.4% 강세, 거래가 14만 1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주 주가도 올라갑니다. 그동안 강시장에서 게임주가 소외됐던 만큼 매수세가 붙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신작 기대감이 높은 펄어비스,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높은 크래프톤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현재 2.4% 강세로 5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크래프톤은 5% 넘게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26만 8,500원. 엑토즈 소프트가 3.8% 오름세로 6,290원. 또 NC소프트도 2%가량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23만 4,500원이고요. 위메이드 맥스까지도 1%대 강세 기록 중입니다. 관세 우려보다 시장에서 소외되면 안 되는 포모 심리가 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 초반이기 때문에 코스닥 상승세 유지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ISF 김태성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김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코스피는 음전, 양전 왔다 갔다 지금 보합권에서 그러고 있고 코스닥은 1% 가까운 상승세. 지금 사기는 뭐 개인만 사네요. 거래소에서는 개인 사고 코스닥은 기관이 샀는데 앞서 우리 신종호 센터장 설명을 듣다 보면 이게 그냥 증권사 뭐 돈이라기보다도 고객들 ETF 돈 아니냐. 그럼 결국 개인이 산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지금 김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코스피 5천 위로 안착은 좀 시간이 걸릴라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의 흐름에도 그냥 만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2,500, 2,700에서 올라왔는데 굳이 5,000포인트 위에 올라와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건 욕심일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도 너무 만족스럽다. 대신에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운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 주변에 뭐 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는 종목만 가게 되면 가지고는 있는데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수익금이 또 만족스럽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 포모 현상이 좀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시장의 난이도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현재 수준도 괜찮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 코스닥도 이제 3,000포인트를 간다고 하는데 글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숫자와 데이터를 좀 기반으로 종목을 선별을 하고 투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코스닥 3,000포인트 가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코스피 5,000포인트 갈 땐 삼성전자가 있었고 SK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없을 땐 현대차가 있었는데 네. 코스닥 지수가 그럼 3,000포인트를 간다고 했을 때 누가 삼성전자의 역할을 해줄 것이며 누가 SK하이닉스의 역할을 해줄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 딱히 없거든요.
돈이 있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돈밖에 없는 어제 상황. 금융투자 네. 교육 다운됐다. 다운될 정도로 네. 지금 다들 그 ETF 네. 따따로 사겠다고 지금 다들 돈다발 들고 오는데 그러면 올라가는 거지 뭐.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차이가 예. 있냐면 기관과 외국인은 똑같은 돈이라도 힘의 집중력이 좀 셉니다. 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9시 딱 땡치면 저 사고 싶은 거 다르고 옆에 계신 분 사고 싶은 거 다르고 또 저 옆에 계신 분 사고 싶은 거 다른 그러한 상황이라 같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사실 힘의 집중도면적인 부분에서 좀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만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조금은 한정적일 수는 있다. 결국 기관과 외국인이 명분을 들이밀면서 들어와야 굉장히 또 강한 상승세가 나올 텐데 그럴 만한 지금 기업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다소 경계는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는 최근에 보면 순환매가 되게 빠르잖아요. 네. 좀 반도체가 약간 조금 쉬어갈 때 보니까 뭐 로봇 가고 아니면 방산주 가고 네. 또 오늘은 원전주 움직이고 어떻게 보세요? 섹터 흐름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흘러가는 물결을 막을 수는 없죠. 예, 그러면 예. 그 물결을 타야 되는데 지금 흐름은 지수가 약간 정체가 보일 때쯤 계속 움직이는 쪽이 원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체크를 원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사실 장 전에 굉장히 불편한 뉴스를 지금 우리가 듣고 시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네. 트래스 소셜에 올린 거.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일단은 소장님 이야기대로 돈이 모든 거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네. 시장이라서 많이 밀리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도드라진 부분을 보면 결국 에너지 쪽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계속 절실하게 필요한 건 반도체 칩이 아닌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도 이제는 원전을 계속 받아들이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기존에 SMR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움직였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형 원전, 국내 대형 원전 보수 설비 관련 기업들이 나름의 지금 흐름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라 저는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투자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하지만 압축을 해보면 결국엔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좌한다고 볼 수 있는 BHI 여기에 한전 기술까지 보는 게 더 나은 선택지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전지 특히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최근에 불을 뿜었는데 네. 2차전지 요거 한번 진단해 주시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두 쪽으로 나눠야 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두 쪽으로? 네. 두 가지로 나누면 예. 한쪽은 미래의 성장성을 가지고 로봇에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봇의 1위는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입니다. 그런데 로봇의 이제 1위는 네, 근데 이제 그 중국에서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의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탑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도 휴머노이드를 대량 생산을 했었을 때 배터리가 전고체로 갈 확률이 높다고 이미 시장에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굉장히 짧은 충전 시간 하지만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는, 그리고 화재의 위험성이 가장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래의 어떤 성장성을 본다면 2차 전지주 내에서도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전고체 소재 관련주를 보시는 게 조금은 더 나은 선택지일 수는 있겠는데 이건 너무 먼 미래를 좀 땡겨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는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쪽은 어디를 봐야 되느냐? 최근 금 가격, 은 가격, 구리 가격 못지않게 네. 탄산 리튬 가격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2차 전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의 가치 평가가 다시 리레이팅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만약 예를 들어서 탄산 리튬 가격이 키로당 10,000원이었을 때, 그런데 올해 왔는데 키로당 만약 10만 원이면 그 재고 자산의 가치가 똑같은데, 톤수는 똑같은데 가격이 굉장히 좀 비싸져 보이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주와 같은 소재주들이 지금 가장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거의 비슷하게 하면서 저는 어디를 보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폐 배터리, 그러니까 리사이클 쪽을 보는 게 저는 폐배터리. 괜찮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네. 두 가지가 있어요. 폐배터리 사업을 하려면 배터리를 일단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가지고 있다면 재고자산 평가에서 가장 유리하겠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소재 기업들은 굉장히 많죠. 에코프로를 봐야 되느냐, 포스코 퓨처엠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대주전자 재료를 봐야 되느냐 굉장히 많은데
리사이클 관련한 기업은 2개밖에 없습니다. 성일하이텍과 세비캡 상장사 중에. 그런데 이 중에서 건식과 습식 모두 다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2기업 모두 건식 습식 다 한다고 하지만 건식 습식 공정에서 모두 성과를 낸 기업이 어딨냐라고 하면 성일하이텍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다 압축이 쉬운 쪽을 보는 게 지금 수급 쏠림 현상에서는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성일하이텍이 최근 주가의 변동성이 가장 좀 도드라졌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져서 저는 이번 주에도 여전히 만약 2차 전지를 보신다면 이 배터리 재활용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개별 종목을 여쭤보는 거라서 우리 네. 김태승 본부장한테도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살펴보고 오실 수도 있는데 네. 이거 2차 전지 중에 엔캔 갖고 몇 년째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많아요. 네. 얘는 지금 보니까 아직도 적자 기업인데 고점 대비로 보면은 뭐 형편없는 주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비싸다 그러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거? 매년 지금 공시 실수를 했죠. 공시 실수. 네. 그래서 거래 정지도 벌써 몇 2번 했었고 이런 기업에 우리가 믿음을 줄 필요는 저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기업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네. 주가 관리에 성의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믿고 투자를 하는 거라서. 근데 정말 돈을 잘 벌어도 지금 주가 관리 못한다면 비난을 받는 현재 시점인데 돈도 못 버는데 주가 관리도 못하는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엔캠도 여기서 안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네. 어제와 오늘의 시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의 기대감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쩌다 한 번 실수하는 것들은 괜찮지만 지금 매년 이렇게 공시 실수를 통해서 거래 정지가 됐던 기업을 중장기적으로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차라리 예.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예. 정리하고 2차 전지 내에 다른 종목을 가지고 그냥 쭉 들고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엔캠에 대해서는 뭐 본업에 대한 성과라기보단 지금 그 외에 업무적인 프로세스 자체가 이게 자립이 안 됐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음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태승 본부장도 돈 되면 아무거나 손 다 댄다가 주의가 아니시구나. 가려가면서 먹는구나. 그러다가 거래 정지 당하면 안 되니까요. 네. 그래요. 그 바이오 쪽 여쭤볼게요. 바이오 쪽은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 막 네.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기업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의 기대치가 있었던 것뿐이고, 네. 예,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바이오 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사가 좀 자극적이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아닌 걸 맞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도가 됐었으면 될 걸 조금은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부사가 좀 붙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니 걱정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알테오젠 저도 좋게 보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다린다라는 게. 그러니까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고 나서 예. 저는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코엑트 ETF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ETF 펀드들에 대한 비중 조절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인데 예. 제약바이오 대다수의 어떤 ETF의 그 비중 포트폴리오를 보면 알테오젠의 비중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늘었냐면 ABL 바이오가 늘었어요. ABL 바이오. 네, 그러니까 어제와 그제 상대적으로 뭐 알테오젠도 약했던 건 아니고 굉장히 빠르게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 ABL 바이오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위치에서 상한가를 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지금 ETF 상품들이 네. 알테오젠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ABL 바이오의 비중을 좀 늘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은 ABL 바이오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앞으로 좀 더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바 알테오젠은 조금은 더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만약 코스피 이전 상장 이후에 패시브 자금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색깔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앞으로 뭐 구름이 꼈다. 굉장히 어둡다 이건 아니고요. 네. 다시 한번 알테오젠의 그 순서가 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주하고 로봇 관련주하고 묶어서 한번 좀 진단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결국엔 조정 시에 이제는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문제는 관세 이야기가 사실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만약 마이너스 폭이 컸으면 하루 종일 관세에 대해서 손익을 따지고 우리나라 쪽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피해야 되고 이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글쎄. 그런데 장시작하고 의외로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예. 현대차, 기아보다 자꾸 가는 쪽을 우리가 바라보고 네. 있는 상황인데 저는 현대차, 기아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오늘보다는 주 후반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뉴스가 단발성으로 그냥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뉴스가 혼재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미리 받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대신에 여기에서의 조정이 이제 저는 기회라고 좀 보시면서 천천히 주 후반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플러스 로봇을 하는 쪽입니다. 자동차 플러스 로봇. 개인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밸류로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숫자를 보고 투자를 할 설명 안 수는 돼요, 그거. 없는 상황이고 그런 종목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품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글쎄. 근데 반대로 휴림 로봇처럼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시가총액 2조가 되는데 어떤 제품을 만든지도 모르겠고 이런 기업은 가지고 있으면 저는 탈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 말이 100% 맞는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못 먹어서 지금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슈림 아닙니다. 아니요? 네, 예. 아닙니다. 저도 여러 가지를 스터디했지만 예. 이 기업은 도대체 실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쪽은 그냥 단기 수급에 의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나 금융주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쪽은 또 밸류업 기대감이 있었고 네.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있던데요. 제가 예. 3주 전에 예. 동일한 질문에 미래에셋증권만 본다라는 예. 이야기를 했거든요. 증권주 예. 쪽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금융주 쪽에 통틀어 봤었을 때는 KB금융이 저는 눈에 확 띄더라고요. KB금융?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규모가 가장 높고 네. 그리고 소각의 비율도 가장 높은 상황이라서 지금 다 고루고루 좋아요. 그런데 이제 부국증권, 신영증권처럼 변동성을 노릴 거냐 아니면 코스피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증권주들이라든지 금융주를 볼 거냐라는 차원에서 봤었을 땐 저는 속도의 문제이지 코스닥 지수도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에 필요한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선 변동성은 미래에셋 증권이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데 저는 천천히 좀 편안하게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은 KB금융이 아니겠는가. 지금 코스닥 지수가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의 힘을 좀 포트에 많이 실으신 분들, 2차 전지의 포트에 좀 힘을 실으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서까지도 변동성을 노린 종목을 할 거냐라는 것은 저는 좀 피로도가 너무 그게 다를 수는 있어서 이쪽에서 본다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KB금융을 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네. 그 스페이스X 관련주로도 많이 엮이면서 또 모멘텀이 있잖아요.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그렇고요. 네. 저는 그럴 거면 테슬라를 산다. 주입니다. 네. 관련주로서의 미래에셋 증권까지 바라볼 필요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조정이 나오고 있는 테슬라를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 왜 자꾸 이정민 출제 교수님의 의도에 출제 교수의 의도에 빗나가는 답안을 내놓으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근데 뭐 KT나 LG U+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SK텔레콤이 왜 이리 헐헐 날라요? 여기 뭐 있습니까 지금? 저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특별하게 뭐는 잡히고 있는 것 잡히고 같지는 있는 건 않아요. 없어요. 뭐 나오는 뉴스들이야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은 여기다 붙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통신주가 강한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더 해오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요즘 이제 정권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거의 하루에 한두 번은 마주치시는 단어가 STO 제도화. 네. 그거 네. 제일 쉽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STO가 뭔데? 스토어가 뭔데? 그러니까 이게 조각 투자를 조금 더 편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얹어서 주식시장에 들어온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뒤에 가상화폐 시장에 묻어 있었던 자금까지 주식시장에 들어가 오게 되고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게 되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요지인데 네. 누가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정책 자원으로 이제 한다고 하니 새 기업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단에서는 지금 카카오페이가 가장 어떻게 보면 활용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뒷단에서는 지금 LG CNS가 좀 밀어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결제사들이 지금 다날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좀 받아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올라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쪽에 투자할 바에 차라리 반도체와 자동차 쪽을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STO 스테이블 코인 쪽을 보신다면 앞선 두 기업 카카오페이와 LG CNS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보다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제 게임주까지도 꿈틀거리는데 네. 이제 마침내 게임주도 움직여요. 지금 코스닥 지수 이제 여기저기 여기저기 이제 막 돌아다니니까 돌아다니니까. 그동안에 못 올랐던 게임주 뭐 6년 만에 붉은 사막 출시한다는 펄어비스까지 움직인다는 거 보면 다 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게임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어떤 골자냐면 과거의 게임주는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중국 게임들의 퀄리티가 워낙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실제 중국에 진출을 했을 땐 예전만큼의 파급 효과를 못 얻어요. 그런 상황에 예전처럼 중국이 열리면 중국의 문이 열리면 우리나라 게임주가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차원의 접근은 다소 이제 구시기적인 발상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수 그리고 동시 접속자 수 그리고 분기별로 나오는 어떤 실적 여기에 신장 모멘텀들이 계속 붙어 있는 쪽을 바라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대표적으로 저는 넷마블을 하나 보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반도체 쪽 어떻게 보세요? 좀 사실 뭐 좋긴 합니다만 네. 워낙 순환매가 지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컨퍼런스 콜이 1시간 단위로 준비가 예. 되어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반도체를 좀 보실 것 같고 특히 반도체를 보실 때 지금 코스닥에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동안 정말 안 움직였던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네. 계실 것 같아요. 어제 나온 뉴스 하나를 좀 체크를 해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자체 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글쎄요. 예. 자체 칩을 그럼 어디에서 만드느냐? 삼성전자에게 내심 기대했지만 이 칩도 결국엔 TSMC 3나노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냥 TSMC가 가져가는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TSMC에 지금 물량이 몰리고 있다는 건 결국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삼성전자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엔 자체 칩들이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이제는 조금 더 욕심을 내도 괜찮지 않겠는가가 저의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아직 발주 없는 장비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낸드 플래시 장비 쪽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겠다. 그래서 장비나 소재를 볼 때 낸드 쪽을 바라보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대표적으로 하나 머티리얼즈가 낸드 플래시 소재이고요. 또 리노공업 ISC, TSE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도체 테스트 소켓. 그런데 최근에 보면 TSE의 상승 각도가 조금 가파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테스트 소켓 3대장 중에 TSE가 낸드와 D램을 검사하는 프로브 카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가보시는 것도 저는 나름의 어떤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이번 주에 실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오지만 이들은 뭐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이들을 따라서 그동안 못 움직였던 반도체 소부장주들에 대한 어떤 매매 전략을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고 네. 업종별 등락률 비교를 해봐도 뭐 오르는 업종이 더 많긴 합니다만 빠지는 업종 운수장비는 뭐 1.44%나 의약품 마이너스 0.86%, 철강 금속 마이너스 2.5% 이런 식으로 업종별 지수가 나오는데 우리 코스피 뭐 코스닥은 걱정을 안 하는데 요새 와서는 어제부터는 코스피는 보니까 1분 차트를 띄워보니 네. 어제 종가가 여기잖아요, 김 본부장님. 네. 여기서부터 퉁 떨어졌는데 이러고 나서 쑥 올라가. 맞아요.
그 뭡니까 우리 가끔씩 그 아파트 넓은 데 보면 애들 뛰놀라고 네네. 붕붕 네. 스카이 붕붕이라고 네. 뭐라 그러나? 트럼프. 이게 지금 보통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퉁 떨어졌으면 떨어진 폭의 한 뭐 절반 이상 정도 왔다가 또 맞아요. 퉁 이건데 이거는 스프링 대단하네. 퉁 떨어졌다가 더 올라가 버리네. 떨어진 위치보다. 그러니까 요새는 거의 그런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개념이 상식을 다 그냥 안 통하는 파괴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네. 드리는 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에 초보자분들 많이 들어와서 또 드리는 이야기인데 예. 기술적 분석 기준은 우리 시장이 아닙니다. 네, 미국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만들어진 기술적 분석을 자꾸 우리 시장에 대입을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꿀된 거예요. 예. 미국 장에서는 선도 잘 지켜지고 뭐 비율도 패턴도 잘 맞는데 그럼요. 여기서는 자꾸 방꿀되더라고. 힘듭니다. 빨리 나도 저 1시간짜리 교육받고 지금 2배짜리 사야겠다. 저도 빨리 들어야 될 것 빨리 같아요. 들어야겠다. 이건 뭐 지수만 사면 아무 걱정이 없네. 네. 대한민국 만세네. 와. 예.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0.4% 올라가고 뭐 코스닥이 오히려 조금 상승폭이 좀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네, 웃으세요. 대단합니다. 아니 좀 전에 봤는데 4,900 하회 하는 그 단신을 봤는데 4,900 하회는 무슨 지금 5,000 찍겠구만. 예, 네. 점심 먹기 전에. 예, 시장 흐름 뭔가 하단이 좀 탄탄하게 좀 지지돼 있는 느낌이네요. 나봉. 예.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